외교부는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이 특히 무리 없이 하는 게 전문인 기관이어서 그런지 제가 좀 책을 잡아 보랬더니 책 잡을 게 별로 없어서 아쉽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초국가 범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코리아 전담반도 만들고 한중 초국가 스캔 범죄 협력 체제도 만들고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캄보디아의 초국가 범죄 정부의 공동 대응으로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 대비 한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피해 신고도 그 정도 줄어들고 네. 피해액도 줄어들고 건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풍선 효과로 다른 나라에서 또 그런 일이 네.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히 차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는 사기를 했더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경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다 싶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여튼 지금도 피해 규모가 예전에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력 대응을 좀 외교부 주관으로 잘해 주시고요. 어떤 국정원도 상당히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재외동포 문제는 이따가 얘기할까요? 네. 이따가 한꺼번에 얘기하죠. 재외동포 문제는. (16) 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긴 한데 재외 공간 역할을 재창조하겠다. 팀 코리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K 이니셔티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죠. 네, 통합청사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집중해서 함께 활동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이 재외 공간이 보통 통상 규모가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다른 기관이 파견된 인원까지 다 합쳐서? 미국 같으면 얼마 정도? 그게 제일 많겠죠. 미국요. 미국 대사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약간 100명. 대사관에? 예. 거기에 무슨 무관이니 무슨 다른 기관 다 합해서, 합쳐서? 예. 다른 나라 같으면 얼마 정도 돼요? 미국은 참조할 수가 없는. 예. 미국에 가 있는 일본의 대사관 직원 이런 대충 이렇게 비교를 하면 대개 우리하고 국력이 비슷한 네. 나라들은 우리보다 한 1.5배? 1.5배 정도? 네. 우리 예를 들어 주미대사관 옆에 건물이 주 1대사관인데 우리보다 한 1.5배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일본 인구 규모나 이런 게 우리보다 1.5배 이상 되니까 그건 비교하면 우리 규모가 적정하다는 얘기가 돼버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보다 작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큰 외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가서 필요한 일을 충분히 하고 있냐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따로 드린 적이 있는데 외교관들은 재외 공간에 나가가지고 거기가 자기의 정말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일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잘하면은 과장으로 본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금 그 윗직급은 국장으로 들어오고 공관장은 잘하면은 1급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물론 다 전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외교관들은 제외 공관이 자신의 진정한 일터다라고 느끼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 직원들 중에 국내에 있는 직원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직원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뭐 아는 분 어떻고 뭐 담당 국장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조재용 외교부 인사기획관입니다. 저희 외교부 직원은 전체적으로 2,500명 네. 정도 되고요. 해외 공간에 있는 직원은 1,500명. 그리고 국내 우리 국립외교원을 포함해서 국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국립외교원은 몇 명이에요? 국립외교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예. 그러니까 제외 공간이 주된 근무처군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국민적 오해도 조금 풀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주로 문제는 그러면 정무적으로 임명되는 직원들이 문제군요.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일부 이제 모처럼 한 번 나가는 경우에 어떤 분은 정말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거시기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장에 힘을 실어 주시고 공관장이 성과 평가도 하고 잘 안 하면은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잘못하면은 본부에 나중에 들어갈 때 곤란하겠다라든지 또는 그 대사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도 그 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그러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와 있는 인력 중에서 외교부 직원이 아닌 타 부처 직원들이 포상 비슷한 의미로 와 있는 경우들도 꽤 있죠. 이번에 외교부 어디 제외공간 나가서 한 1년 푹 쉬었다 와야 되겠다. 가는 김에 애들 학교라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꽤 있죠. 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주재관 선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거쳐서 엄격하게 선발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 선발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중국 같은데 예를 들어 주재관만 3번째 하는 사람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3번 하면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마찬가지로. 3년씩? 네. 3번이면 9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되더라. 그러니까 식약처 주재관 하다가 보건복지부 주재관 하다가 농림부 주재관 하다가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험으로 선발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어쨌든 그런 구체적 부작용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뭐 행정적으로 잘 조정을 하는 게 또 장관께서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휴공관 재창조 방안에 주재관 선발부터 평가까지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제협력단 코이카죠 이게 어디 누가 나오셨어요? 그래요. 아까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원조 사업이 몇 개예요? 몇 개 나라에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 국별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그 92개국에 450개에서 500개 사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천 몇백 개인가 그렇다고.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아닙니다. 지금 ODA 사업이 41개 부처가 163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종의 여러 개 사업도. ODA 전체로 했을 때 41개 부처가 1639개 사업을 하고 있고 1649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1649종류의 사업인지 내가 알기로는 시어보니까 3천 몇백 개인가 종류 아니고 그렇던데. 개수입니다. 개수로. 예. 프로젝트 개수.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A 형식의 프로젝트가 두세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세 개를 다 쉬어야지. 예, 다 세서입니다. 예. 다 쉬는데 1,600개밖에 안 된다고? 1639개입니다. 예. 이상한데? 개발국장 이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600건은 무상 원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다자 협력하고 유상 협력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이카는 그 중에 일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상 원조 예산 중에 코이카의 비중이 37%였습니다. 지금 2011년도 말씀하신 거는 코이카가 직할하고 있는 것만 그렇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450개에서 그건 이제 예산이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다른 부처가 하는 건 모르겠다. 예, 근데 일단 타 부서까지 하는 무상 원조를 합치면 1,639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컴퓨터 500개, 무사원도 1,600개, 나머지 하면 한 4,000개. 유상 원조까지 하는 코이카가 하고 있는 무상 원조 사업만 몇 개라고요? 지금 국별 협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제가 기억으로 470개 정도 됩니다. 코이카가 하고 있는 사업은 형식을 다 가리지 말고 총 몇 개쯤 돼요? 뭐 자꾸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냥 코이카가 하고 있는 대외 원조 사업이 몇 개나 되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별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는 이제 해외 공무원들, 개도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연수 사업을 하는 뭐 거죠.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 사업입니다. 그것도 한 230몇 개 됩니다. 200여 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개발 인력들, 우리 청년 인재들을 해외 파견하는 봉사단이라든가. 뭐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것도 사업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했어. 어휴, 그거는 아니요, 저기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원 기준으로 하면은 인원수 말고 단위 사업이 있잖아요. 단위 사업을 예를 들면 5명을 파견하든 15명을 파견하든 그건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예, 그거는 그 사업이 단위가 다 있지. 그런 게 몇 개나 되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 정도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실무 누가 안 왔어요? 이사장님만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상임 이사들이 와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이 그러니까 대충 몇 개쯤 돼요. 내가 지금 기억에 그 3천 몇백 개인가 그랬는데 그건 유상 지원 사업까지 합쳐서 그런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저 개발 협력 국장 이규라고 합니다. 3천 몇백 개 이르는 거는 네. 저희가 양자 사업 플러스 다자 협력 사업, 다자성 양자 사업, 유상 협력 사업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겠고 근데 뭐 양자 협력, 다자 협력 사업 그런 게 몇 개나 되겠어요? 하여튼 코이카가 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단위 사업은 몇 개쯤 될까요? 제가 이거 숫자를 뭐 끝자리 수까지 맞추라는 게 아니고 감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실 수가 없을 정도더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협력국장 이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말씀드린 거 코이카가 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372건인데 네. 봉사단 사업을 하나로 치고 연수 사업들을 일부 묶으면 지금 한 372건으로 한 400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 400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A 국가의 똑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나눠서 하는 경우는 몇 개로 치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개로 치는 거예요? 하나로 치는 거예요? 개발협력국장 이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이카의 경우에는 한 나라에 같은 분야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보건사업, 농업, 국별협력 전략상의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1개 부처가 나가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 보건사업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농업협력사업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또 이 무상 원조 사업은 기간을 정해서 하죠. 네, 정합니다. 보통 한 2, 3년 뭐 이렇게 정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연장하고. 지금 이것도 좀 쉽게 분류하기는 어렵긴 한데 원조 사업의 내용 그러니까 내용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료 지원도 있을 거고 무슨 뭐 우물 파주기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식량 지원도 있을 거고 뭐 이게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내용이 원래 바뀌잖아요. 수요도 바뀌고 예,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원조라고 하는 게 수원국 원조 받는 나라 원조 받는 나라의 필요도 있지만 원조하는 우리 입장도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무상 원조를 제공할 때는 1차적으로 개도국의 수요를 1차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랑 매치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먹고 사는 1차 산업이나 아니면 그 최소 생존에 필요한 의료 지원이나 이런 데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슨 기술 협력이나 아니면 문화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예, 초기에는 이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그 초기 인도적 필요를 지원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강조하는 그 AI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기후 대응, 그 이산화 온실가스 감축 이런 분야들까지 저희가 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문화 분야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심이 조금씩 바뀌어가겠죠. 어쨌든 아까 그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전 부처의 그 대외 원조 사업은 다 분석을 좀 해가지고 그건 총리실에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그거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오퍼 타입이라는 분위기로 해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가령 AI, 문화 이런 것들도 다 ODA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마을 그러니까 농업 개발 관련해서 지금 원조 사업도 꽤 있죠. 네. 새마을재단, 새마을중앙회하고 MOU를 맺어서 공동으로 혁신적 농촌개발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진행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하고 근데 새마을중앙회가 보니까 SNU인가 뭐 이런 명칭으로 저개발 국가의 농업 지원 사업을 꽤 하는 것 그게 같은데 그동안에 분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코이카하고 통합을 해서 원보이스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 다 했어요 하는 중이에요. 예, 예. 정리가 다 했어요 하는 중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 예, 예. 이 농업 진출 새마을과 함께하는 농업 진출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효과적인 것 같긴 해요. 예, 예.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누가 나오셨죠? 국제교류재단? 예,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입니다. 아, 네네. 여기서 많이 보던 분인데. 네. 여기에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예, 기금의 재원이 뭐예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이 기금은? 국제교류기금은요, 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권을 내면 네. 지금은 12,000원씩 여권 발급 수수료? 예, 국제교류 수수료에서 12,000원을 그러니까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으면 현재 5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12,000원을 저희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 5만 원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15,000원 주는데. 예, 근데 원래 그게 15,000원이었는데 이게 1991년부터 이게 기금이 모아져서 15,000원이었는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이다 그래서 총선 직전에 민생에 직접 부담을 준다. 12,000원으로 내려버리는 바람에 1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기금이 확 줄어들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10년에 3,000원이니까 1년에 300원 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잠깐만. 네, 부담이 안 되는데 이걸 부담을 줄여서 저희로서는 이 국제교류재단의 기금 재원의 96%가 여기서 옵니다. 근데 굉장히 아까 타격이 얘기한 큽니다. 잠깐만요. 5만 원을 내면은 15,000원을 그 중에 기금으로 받았다. 예. 그러면은 이걸 12,000원으로 내리면 지금은 그러면 여권 발급 비용을 47,000원 받고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걸 그렇게 받았는데요. 아니 맞냐고요? 예, 47,000원 받고 47,0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5만 원으로 올리고 13,000원을 더 늘렸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최근에 이게 아까 대통령님께서 핵심이 문화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공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게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 외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실혹이라고 특히 뭐 근데 K-팝이나 잠깐만요. K-컬처가 나오는데 네, 이때 잠깐만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여기 업무 내용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그 업무 내용을 보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공공외교인데요. 네. 공공외교가 중요하고 필요한데 거기서 어떤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양한 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국 관심을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일인데, 구체적으로 뭘 하냐고요? 예, 혹시 한강 작가가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적에 그 영어로 번역했던 데보라 스미스라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그 영국의 런던 대학의 아시아 연구소에 있었는데 네. 그 코리아 파운드 한국 교류재단에 지원을 받았던 장학금 수혜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네, 알았습니다. 같은 대학에 있었던 스웨덴어 번역을 했던 분은 네. 영국 런던의 대학에 같이 있었는데 우리 교류재단의 수혜자입니다. 수혜 교수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예. 자, 재외동포청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그런데 재외국민하고 재외동포는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그러죠? 한국 출신인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재외 동포. 그건 재외동포. 예. 네, 우리나라 국적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해외 나가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 이렇게 재외 되는데 동포에 재외- 포함되는데 재외 국민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서 구분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재외국민.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뭐 몇 달 몇 년인 사람은 재외국민 아니에요. 대체로 90일 이상 체류했을 때 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 네, 그렇게 기준이 있다고 치고요. 자,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동포 또는 재외국민을 소재 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동포, 재미 동포, 제일 동포 똑같이 취급합니까? 어때요, 실제로? 조금씩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가령 고려인이나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에 국내에 들어오는 목적이나 때로는 그 역사적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느낌이 차별을 하는 예. 그러니까 느낌만이 아니고 느낌이 거기에 더 불리하게 하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좀 더 어려운 동포들에 대한 좀 다른 지원들이 특별한 지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국적을 회복하거나 예. 아니면 국내 취업을 하거나 비자를 받거나 뭐 할 때 진짜 동등하게 취급해요. 좀 동등하게.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H2 비자라고 그래서 우리 아니 동포- 그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막 복잡하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합니까? 아직까지 비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혹시 그런 좀 국적 회복에 있어서도 동등한 기회를 줍니까? 예를 들면 제1교포 문제라든지 재미 동포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중국 쪽에 있는 조선족. 조선 쪽의 경계가 또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체 이게 언제 간 사람은 조선족이고 언제 간 사람은 중국 동포예요? 그 경계는 뭡니까? 일단 그 조선 그게 그 언제 갔느냐의 시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뭐니? 그 경계도 불분명하더라고요. 대체로 이제 뭐 제중동포 또는 조선족을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 간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일제 시대 이전에 간 사람도 많죠.
예. 일제시대 때 간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조선 호적을, 그러니까 한국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조선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국 국적을 과거에 가지고 있거나 사람의 호적이 자녀들. 예.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재외 동포예요? 재외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국적으로 다 이 지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들이 국적을 많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재외 그냥 동포로 치고요. 근데 재외 미국 같은 국민은 경우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우리가 취급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이중 국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자식도 한국 사람인 게 우리 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손자도 한국 사람 맞죠? 그런데 한국 국적을 등록은 안 했더라도 한국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럴 때 재미 동포와 재중 동포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그 구체적인 조건까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좀 알아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차별이 있어요. 법무부에서 아마 말씀하십시오. 법무부 예, 아무나 말씀하세요. 예, 재외동부청 정책국장 이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선족, 고려인에 대해서는 약간 재미동포, 재일동포와 다른 우리가 비자 정책이라든지 국적 정책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H2 비자라는 별도의 비자 제도는 고려인, 조선족에만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그렇지만 재미동포라든지 제1동포가 우리 비자, 체류 자격을 얻을 때는 F4 비자, 훨씬 더 영주하는데, 체류하는데 편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지침을 주셔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1월 중에 아마 두 비자 제도는 통합이 돼서 체류 자격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격 회복 절차도 약간 차등이 있긴 한데 그 말씀 주셨던 복수국적 재미동포들 65세 이상 대부분의 대외 동포들은 복수국적 제도가 인정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적을 65세 이상이 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적을. 그렇지만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동포죠. 중국 국적인데 중국은 우리와 같이 단일 국적주의이기 때문에 국적을 우리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을 얻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건 이제 중국의 법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내부에서는 최소한 각 재외 동포들의 소재 국가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가능한 부분부터 한다 그 말이죠. 네. 그럼 뭐 됐고요. 네, 혹시라도 이렇게 비자뿐만이 아니고 체류 자격이나 국적 회복이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혹시 차별이 있지 않나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으로. 네. 말씀은 잘하시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세요. 억울하지 않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내가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에서 하니까 나까지 무시당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재외동포 DB를 구축하시는 건 아주 훌륭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 확대에 관해서 이 47페이지에 보면 써진 내용이 추가 투표소 설치, 순회 투표소 도입 이런 거는 투표 시간 연장 이런 걸 해서 투표권을 보장을 하겠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빨리빨리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우편 전자투표 도입은 협의라고 써놨어요. 왜 두 가지를 구분했죠? 이게 지금 우편 전자투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대통령 선거에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OECD 38개국 중에서 28개 국가가 우편 투표를 네.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몇 차례 중앙선관위하고 국회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제 우려를 제기하는 그 재외 국민들이 투표 못하게 하는 게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러죠. 아마 우선 선관위에서 한번 우편 투표를 했을 경우에 회수율, 그러니까 각 국마다 우편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나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면 되는데요. 이게 세계 주요 각국에서 우편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 우편 제도, 우편 인프라의 차이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한 달 걸리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투표를 했더니 선거 개표 끝난 다음에 한 며칠 있다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예,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좀 지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편 제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 나라만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런 기준들이 또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시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눈으로 투표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보이지 않는 전자투표의 형태로 했을 경우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같은 게 좀 더 훨씬 더 제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요. 그런 우려들이 물론 있겠죠. 있는데 지금 그런 우려는 국내 투표에도 사실은 이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양병원 네. 입원자들에 대한 투표는 지금 우편 투표하지 않나요? 예. 부분적으로 그 그런 게 지금 정신없이 이렇게 거의 반의식 불명 상태에서 누워 있는 사람들 투표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런 문제는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제는 그런 부작용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특수한 지역 국가에는 우편 제도가 좀 미발달 또는 좀 늦어서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 때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편 투표할 수 있는 우리 재외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런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예. 사실상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설령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큰 참정권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인정하고 제도로서 도입할 네. 것인지에 대한 좀 국민적인 합의가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할 게 아니라 추진을 하세요. 당연한 걸 갖다가 전에 우편 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지금 입법으로 국회 수립해야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고요. 국회에서 지금 심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를 이렇게 재외동포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요, 동포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류는 아닌데요. 위에는 입법 추진 써놓고 밑에는 협의 이래 써놨어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분류하지 마세요? 동포청은 이거는. 일단 동포사의 요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동포청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데 강력하게 하세요. 그러면. 동포청이 힘이 별로 좀 없어서 자, 동포 전담 영사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영사는 원래 동포 전담 아니에요? 원래 영사가 동포 업무하는 걸 영사라는데 동포 업무 원래 전담하는 이제 그 동포 업무까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선 재외 국민의 사건 사고 내지는 여권 비자 관련된 업무 이제 이런 것에 먼저 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늘리란 말을 이렇게 어렵게 업무가 쓰는 거죠. 과중돼 가지고 실제로 여타의 다른 외국 국적 동포를 챙기거나 할 시간이 굉장히 어쨌든 인력을 늘리자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군요. 그러면 하여튼 이건 외교부에서 판단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인력을 늘리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재외동포청이 주재관을 좀 보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외교부 소속 영사들이 아니, 원래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명하게 외교부로 받아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재외동포청이 꾀를 내신 것 같은데 잘 안 넘어가는 것 같네요. 재외동포청 소속의 영사를 보내자는 취지로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부 산하청이기 때문에 네. 다른 주재관이 아니고 외교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네. 보내겠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외동포청은 새로 생긴 기관이기도 한데 재외국민 숫자가 240만 명이라면서요. 네, 247만 명.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엄청난 수의 대한민국 국내로 따지면은 한 개 큰 도 규모의 국민들이 해외에